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차 여성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첫 구절인데요. 평소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저도 이 문장만큼은 너무 강렬해서 읽은 지 10년이 넘도록 기억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멋있어 보여서 외웠는데 지금에 와서는 가슴에 먼저 와닿는 걸 보니 제가 나이를 먹긴 했나 봐요. 저는 남다를 것 없이 평범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 불행이라고 해봐야 수능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대학을 하향 지원해야 했던 것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불행의 무방비 상태로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네요. 반면에 제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춤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아버지에 하루도 남자 없이 못 사는 어머니, 그 때문에 늘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거든요. 언젠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고아였다면 좋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가지고 살았을 거 아니냐고 말이죠. 말로는 그런 말이 어딨냐고 남편한테 한 소리 했지만 내심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에 연민을 품게 됐어요. 그제야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구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죠. 그래서 더 남편 곁을 떠나지 못하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 결혼 결심에 부모님은 왜 하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고 반대를 하셨어요. 번듯한 가정에서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남자들도 많은데 그러냐고요. 이 기집애야, 너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제대로 된 남자랑 결혼을 해도 사니 못 사니 하는 판국에 어디서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하겠대? 너 이 엄마가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 상훈 씨가 뭐가 어때서 그래? 부모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대학 공부까지 하고 번듯한 직장까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 또 어딨다고 그래? 암튼 난 상훈 씨랑 결혼할 거니까 더 이상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내 결혼이지 엄마 결혼 아니잖아. 이 철딱서니 없는 거사.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너 지금 객기 부리는 거야. 네가 하는 게 대단한 사랑인 것 같지? 너 그거 사랑 아니야. 동정이야. 그 남자가 불쌍해서 생긴 연민이라고. 그러니까 잔말 말고 엄마 말 들어. 엄마는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죠. 저마저 이 남자를 버리고 떠난다면 이 남자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론 내심 이 남자의 인생이 그리 불행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싶은 욕심도 있었어요. 그땐 정말 그럴 자신이 있었거든요. 결국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이 살던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이었죠. 16살 이후로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온 남편은 독립심은 물론 생활력도 강했어요. 하루빨리 번듯한 집을 구해서 남들처럼 살게 해주겠다며 퇴근 후엔 알바까지 할 정도로 말이죠. 둘이서 열심히 모은 덕분에 적금 통장은 나날이 두둑해졌고 2년이 지나서는 방 2개짜리 전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힘으로 살림을 불려나가는 재미에 빠져있던 어느 날 어머님이 회사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결혼을 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결혼식 이후 처음 뵙는 거였어요. 핑계 같겠지만 남편과 어머님은 서로 연락을 끊고 산 지도 오래된 데다 모처럼 결혼식에 오셔서는 식이 끝나자마자 패백도 안 받으신 채 축의금을 들고 사라져버리셨거든요. 그 후로 연락도 받지 않으시고 말이죠. 점심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 카페로 나갔더니 어머님이
대뜸 제 앞에 서류 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열어보니 보험 계약서였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얼마 전부터 보험일 시작했다. 100세 인생이라고 안 하니? 그 나이 먹도록 살려면 병원 신세 질 일이 한두 번이겠어? 상훈이 성격에 제 앞으로 변변한 보험 하나 들었을 리 없고, 그래서 내가 서류 다 꾸며왔으니까 네가 사인 좀 해라. 네 거도 있으니까 그것도 사인 좀 하고. 내가 나조차고 이러겠니? 이게 다 아들 며느리 위해 이러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암이랑 실비는 필수야. 여유되면 상해도 하나 들면 더 좋고. 맞다. 니네 부모님은 보험 좀 들어놓으셨다니? 아니면 이참에 나한테 들으시라고 그래. 내가 잘해줄게. 너 상훈이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당신이 한 짓은 까맣게 잊으셨는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계약서만 들이미는데 정말 없던 정도 뚝 떨어지더라고요. 내 남편이 이런 사람 밑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가고도 남았어요. 남편한테 물어보고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점심시간이 끝나도록 놔주지 않으셔서 결국 사인을 하고 말았어요. 그제야 저를 보내주시면서 끝까지 당신 아들한테는 비밀로 하라는 말은 잊지 않으시더군요. 남편 몰래 보험 계약을 하고 보니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당장 매달 남편과 제 보험료로 40만 원 가까이 나가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월급이 뻔한 상황에 그 돈을 남편 몰래 메꾸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솔직히 말을 했다간 불같이 화를 낼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친정을 팔았지 뭐예요. 장모님이 보험 일을 하셔? 아니 왜? 아버님 월급으로도 충분히 사실 텐데. 그게 아빠네 회사 사정이 좀 그런가 봐. 언제 명퇴당하게 되실지도 모르는 일이고. 미리 대비해야지. 어설픈 제 거짓말에도 남편은 의심 없이 넘어가 주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를 생각해서 더는 묻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험 일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어머님은 툭 하면 회사로 찾아오셔선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온몸은 명품으로 휘감고도 가실 땐 꼭 택시비까지 챙겨가셨죠. 그렇게 뜯어가는 돈은 고스란히 제 용돈으로 채워야 했어요. 안 그래도 보험료 때문에 변변히 옷도 못 사입고 지내는데 벼룩의 간까지 털어먹는 시어머니 때문에 식비까지 줄여야 할 판이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더는 못 드린다고 했더니 글쎄, 그럼 보험 약관 대출이라도 받아줘.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하지 않니? 이러는 거 있죠. 아,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면 저렇게 뻔뻔할까 싶을 정도로 철면피더라고요.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다간 앞으로는 더 크게 뜯길 것 같아서 작정하고 얘기했어요. 정 그렇게 돈이 필요하시면 상원 씨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저요, 어머님 때문에 애꿎은 친정 엄마까지 팔아가며 보험까지 들어드렸는데요.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이건 뭐 날라리 삥 뜯는 것도 아니고 툭 하면 오셔선 돈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직장인 월급 뻔한데 어쩜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어머니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이며 백이랑 구두만 팔아도 몇 달은 실컷 쓰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 명품들 팔아 쓰세요. 한 번만 더 저희 회사로 찾아오시면 저 상훈 씨한테 보험 일까지 죄다 말해버릴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드님 찾아가서 해결하세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소리치는 바람에 주변에 얼굴은 팔렸지만 그래도 그 덕에 더는 시어머니한테 시달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한 고비를 넘겼다 생각하던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시련이 불어닥쳤어요. 언제부턴가 남편이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코피를 흘리는 일도 잦고 안색도 창백한 게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신경을 써서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주말에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안일도 제가 도맡아 하곤 했는데 그렇게 쉬고도 피곤한 기색은 역력했어요. 급기야 빈혈도 심해지고 무엇보다 정상 체중이던 사람이 눈에 띄게 체중이 줄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완전 딴 사람이 돼버렸지 뭐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한사코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병원에 가는 게 무서워서 이러는 거야?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왜 병원에 안 가겠다는 거야? 당신 잘못되면 난 어쩌라고? 나 청산 과부 만들 거야? 그럴 거냐고. 당장 병원 안 가면 나 당신 안 봐. 자기 몸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무슨 가장 노릇을 하겠다고 그래? 당장 일어나. 당장 병원 가자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본 남편은 그제야 아무 말 않고 저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게다가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의사 선생님은 당장이라도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회사에 먼저 알리고 입원을 하겠다며 일단 병원을 나섰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은 맑았고 멀뚱히 서서 하늘만 올려보는 남편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늘은 저 남자에게 얼마나 많은 불행을 안겨줘야 만족하려는지 원망스럽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피식 웃는 거예요. 어릴 때 난 우리 아빠가 구두가게 사장인 줄 알았어. 우리 집 신발장은 아빠 구두로 가득했었거든. 그중에 제일 눈에 띄는 하얀 구두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구두를 신고 방 안을 뛰어다니다가 아빠한테 들켰지 뭐야. 아빠한테 혼날까봐 엄청 겁에 질렸는데 그런 날 보고 아빠가 뭘 했는지 알아? 기분이 어때? 그 구두를 신고 있으니까 하늘을 나는 것 같지 않아? 그 말을 하는 아빠의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어. 그게 내가 기억하는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야. 자기야, 나 살고 싶어. 살아서 나도 아빠처럼 행복하고 싶어. 나 정말 한 번이라도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고. 죽기 싫어. 나 정말 죽기 싫다고. 길바닥에 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남편을 보니 감정이 주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남편을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도록 울고 나니 배가 다 고프더라고요. 웃기죠?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울던 인간이 그래도 살겠다고 허길 느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나지 뭐예요. 그 바람에 웃을 기운도 없던 우리는 타이어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킬킬거리고 웃었다니까요.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 라면을 먹는데 지금껏 먹어본 라면 중에 최고로 맛있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을 살리겠다고요. 하지만 갑작스레 닥친 일이라 뭐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험 문제도 있으니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상황을 전했어요. 거 봐라. 내 말 듣고 보험 들길 잘했지? 이래서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는 거야.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설마 너 지금 나한테 골수이식하게 내 골수 내놓으라고 전화한 건 아니지? 그런 거면 난 절대 못한다.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나는 무서워서 그런 건 못해. 그러니까 다른 기증자 찾아봐. 글쎄 이러지 뭐예요. 아니 누가 자기더러 골수를 빼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엄마가 돼서는 자기 아들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데도 걱정은커녕 골수 못 준다는 소리부터 한대요. 그러고도 엄마라고 할 수 있나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았어요. 더는 얘기할 가치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전화를 끊고도 한참이나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골수이식은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대놓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 내 남편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한참을 말이 없는 거예요. 통화가 끊겼나 했는데 그때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결혼을 반대할 때 그렇게 매몰차던 엄마가 말이에요. 엄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일단 하루빨리 입원부터 시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그러셨어요. 마음 굳게 먹어 이거사. 네가 이런데 이서방은 오죽하겠니. 괜히 아픈 사람 마음 쓰게 하지 말고 굳건하게 버텨. 행여라도 이서방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알았지? 병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까. 그 말에 참았던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엄마한테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생각할수록 제 남편이 가여워서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우는 저를 엄마는 묵묵히 다독여주셨어요. 그렇게 엄마랑 통화를 마치고 나니 그래도 조금은 속이 풀리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남편 앞에선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엄마 말대로 그래야 남편이 덜 힘들 것 같았거든요.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퇴직을 한 남편은 며칠 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저는 회사의 사정을 말하고 휴가를 받았어요. 남편도 퇴직한 마당에 저마저 직장을 잃으면 병원비는 물론 생활도 불가능했으니까요. 다행히 회사에서도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었고 덕분에 휴가를 얻을 수 있었어요. 병원에선 남편 상태가 안 좋으니 가급적 빨리 골수 이식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지만 그게 어디 마음처럼 되나요? 피를 나눈 형제라도 있다면 기대를 해보겠지만 부모조차 대놓고 거절을 하는 마당에 뭘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검사를 해보았지만 역시나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모든 걸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서도 일단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적합한 기증자를 나오길 기다리자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장기전이 될 수 있으니 조급해 말라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순간순간 무너져버리곤 했어요. 왜 이런 불행이 내 가정에 찾아왔나. 또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남편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병원을 나서는 순간부터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저는 무너지고 있었죠. 만약 남편에게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땐 어쩌나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갈 뿐이었어요. 그렇게 그날도 울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서 낯선 사람이 서성이고 있지 뭐예요. 그래, 누구냐고 물었더니 다짜고짜 왜 이제 왔냐며 배고프니까 일단 들어가서 밥부터 먹자는 거예요. 황당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더니 상훈이 애비다. 못 믿겠으면 상훈이 엄마한테 전화해보든가. 확인할 사람이 시어머니 뿐이라서 전화를 해봤더니 아버님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아니? 그 인간 골수가 성훈이랑 일치할지? 그러니까 잘 구슬려 봐. 그 인간이 원래 모질지 못해서 잘만 하면 넘어올지도 몰라. 간사하게도 그 말에 아버님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 냉장고를 털어 한상을 차려들었어요. 그러는 중에도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한 고민이었죠. 마치 토끼한테 간을 내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자라가 된 심정이었어요. 아버님은 식사를 마치시곤 너무도 당연하게 당신이 쓸 빵을 물으셨어요. 황당하기는 했지만 옷방을 치워드리곤 그 방에서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현재 남편의 상황을 전해드렸어요.
혹시나 얘기를 들으면 아버님이 먼저 골수이식 얘기를 꺼내시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그런데 남의 집 얘기하듯 넘기시고는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너도 들었겠지만 내가 소시적에 춤에 빠져 사느라 제대로 챙겨 먹지를 못했어. 나이가 드니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말인데 기름기 많은 육류 말고 생선 살코기나 제철 채소 위주의 식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 제철 과일도 좀 부탁하마.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판에 아빠란 인간이 자기 건강 챙길 생각만 하다니요. 어떻게 된 게 이놈의 집구석 부모들은 하나같이 자신들밖에 모르나 싶더군요.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남편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꾹 참았어요. 그리곤 아버님이 원하는 식단으로 밥을 차려드렸죠.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의 면회가 가능한 시간이 되면 아버님께 함께 병원에 가보지 않겠냐고 물어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을 하시지 뭐예요. 아픈 자식 가서 보면 또 뭐하냐면서요. 그래서 일단은 비위를 맞춰주자는 생각에 더는 보채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오셨다는 말에 남편은 내심 기뻐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아버님이 병원에 와주시길 바라는 눈치였죠. 그런데 남편한테는 차마 아버님이 오기 싫다고 했다는 얘기는 할 수 없어서 감기로 몸이 좀 편찮으셔서 다 나으면 모시고 오겠다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버님은 통 움직일 생각을 안 하시지 뭐예요. 삼시세끼 밥 챙겨 드시고 근처 공원에 마실 나가시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도 자식 얼굴 보겠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불쌍한 아들 모습이라도 직접 보셔야 골수검사라도 받을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 알아가며 남편 병간호하는 와중에도 식사는 꼬박꼬박 차려드렸는데 글쎄 반찬 투정까지 하며 사람을 힘들게 하시지 뭐예요. 간이 너무 짠 거 아니니? 이렇게 먹으니 애가 병이 나지. 그리고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든 육류 말고 생선을 위주로 상에 올리라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매번 입 아프게 두세 번 말하게 만드니. 그리고 이 과일 말이다. 맨 농약 처바른 수입산 말고 제철 과일로 사라고 몇 번을 말하니. 젊은 애가 기억력이 이래서야 원.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남편 병수발하면서 기껏 밥 차려 먹였더니 끝도 없이 사람을 부리려 들더라고요. 그래서 볼멘 소리를 좀 했더니 하루 종일 나가서는 안 돌아오시지 뭐예요. 설마 이대로 가버리신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온 동네를 다 휘젓고 찾아다녔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인간이 뭐 주워 먹을 게 있다고 거길 찾아갔나 했더니 그게 다 보험금 노리고 간 거였더라고. 회사 근처로 찾아와선 상훈이 앞으로 보험은 들었는지 이번에 보험금은 얼마나 타는지 꼬치꼬치 캐묻지 뭐냐. 이 인간 그 돈 노리고 네 집 찾아간 게 분명해. 안 그래도 평소 안방 서랍이며 거실장을 뒤진 흔적이 있어서 이상했는데 어머님 말을 듣고 보니 보험 약관을 찾으려고 그랬던 게 분명했어요. 차에 두고 잊고 지냈던 터라 결국 어머님을 찾아간 모양이었죠. 그래도 혹시나 아들 걱정에 찾아온 게 아닐까 기대했는데 기대가 배신감으로 변하자 눈에 뵈는 게 없더군요. 그래서 그 길로 집에 돌아가 가방에 아버님 짐을 챙겨 현관에 던져뒀어요. 잠시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온 아버님은 현관에 놓인 가방을 보시곤 제게 병원에 가져갈 짐이냐고 묻더군요. 왜요? 저 병원 가면 보험 계약서 찾아서 도망치시게요? 근데 어쩌죠? 제가 어머님한테 들은 보험이라 아무리 아버님이 계약서 들고 가도 소용없어요. 아버님한테 돈 안 내준다고요. 어쩜 죽어가는 아들한텐 관심도 없고 그저 아들 목숨값에만 연연하세요.
그 돈 빼먹자고 10수년 발길 끊고 살다가 찾아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어떻게 부모 노릇은 할 생각 없으면서 대접받기만 바라냐고요. 저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처럼 이기적인 인간들은 처음 봐요. 자식만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그건 짐승도 다 하는 짓이라고요. 그 나이 먹도록 뭐 하다가 자식 목숨값까지 탐낼 만큼 빈곤해지셨어요? 아버님, 행복 찾아 춤추고 다니다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끝까지 사셨어야죠. 자식 목숨값 탐내지 말고 천벌 받으실 거예요. 하늘이 안 주면 저라도 아버님 천벌받게 할 거라고요.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는 어머님도 그렇고, 이런 와중에 자기 입에 들어갈 음식만 챙겨가며 아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아버님이나 정말 구역질나게 역겨운 인간들이네요. 이런 사람들을 부모라고 둔 내 남편이 불쌍해서 미치겠다고요. 그러니 당장 나가세요. 더는 아버님이랑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저는 진가방과 함께 아버님을 문 밖으로 떠밀었어요. 그리곤 현관문을 걸어 잠그곤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곤 분이 풀리지 않아서 씩씩대며 한참을 울고서야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더는 항암치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남편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젠 정말 이식밖에는 기댈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버님을 찾아와 강제로라도 검사를 받게 할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코디네이터한테 전화가 왔지 뭐예요. 네? 적합한 골수를 찾았다고요? 기적이 있다면 이게 기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기쁜 마음에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수술 전에 아버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마 돈 때문에 찾아온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급하게 일이 생겨서 어딜 가셨다고 둘러댔어요. 남편은 제 거짓말을 빤히 아는 듯한 표정으로 더는 묻지 않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의 골수 이식 수술 날이 되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저는 주치 선생님한테 수술이 잘 됐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야 안심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수술 당일은 중환자실에 있어야 해서 면회도 안 되니 모처럼 집으로 갔어요. 걱정하느라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탓에 몸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불 꺼진 집으로 돌아왔는데 소파 옆에 놓여있는 낡은 아버님 가방이 눈에 들어오지 뭐예요. 그제야 그날 급하게 짐을 싸느라 저희 집에 있던 가방에 짐을 쑤셔 넣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혹시 중요한 물건이라도 들었는데 그냥 내보낸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가방을 열었는데 글쎄 그 안에서 생각지 못한 서류가 나오지 뭐예요. 그건 바로 LHA 검사지로 골수 이식 전에 적합성을 알려고 받는 검사였죠. 순간 혹시 내가 오해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식 코디네이터를 만나 검사지를 보여주며 혹시 우리 아버님이 병원에 오신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던 코디네이터가 그러더군요. 골수 기증자 이상훈 씨 아버님이세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아셨네요. 혹시라도 아드님한테 해가 될까봐 조혈 모세포 기증 전까지 먹는 음식 하나까지 어찌나 꼼꼼히 챙기시던지 저희도 놀랄 정도였어요. 그런 분이 왜 정작 아드님은 보려고 하지 않으시나 궁금할 정도였죠. 정확히는 이상훈 씨가 잠든 사이에 종종 보고 가긴 하셨지만요. 아드님한테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더 기증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런 걸로 부모 노릇한 것처럼 생색내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맙소사. 그런 것도 모르고 아들 목숨값 노리고 왔다고 매정하게 내쫓았으니 제가 경솔했던 거죠. 그래서 코디네이터한테 부탁해 아버님 전화번호를 받아들곤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오해를 했다고 죄송하다고 하자 아버님은 그럴 거 없다시며 오히려 당신 아들 위하는 저를 보고 안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이 잘 된 건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전해 들으셨다며 앞으로도 당신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애비 노릇 한번 해본 적 없는데 그나마 아들을 위해 도움 줄 수 있어서 오히려 당신이 고맙다고 말이죠. 남편이 다 나으면 그때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하시더군요. 다행히 남편은 이식이 잘 돼서 얼마 뒤 면역 억제제도 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퇴원하던 날 우리는 아버님 댁에 찾아갔어요. 어머님과 이혼 후 쭉 혼자 살아오신 아버님 집에는 집안 곳곳에 오랜 시간 홀로 살아오신 흔적들로 가득했어요. 지인 소개로 콜라텍 매표소에서 일하고 계신데 가끔 홀에 들어가 손님들한테 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더라고요. 평생을 춤을 추며 살았지만 여전히 춤을 출 때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으시다면서요. 아버님이 연세보다 젊은 신체 나이를 가지고 계신 것도 다 춤으로 다져진 건강 때문이라며 멋쩍어 하셨어요. 그리고는 애비로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셨죠. 저는 아버지 덕분에 태어났고 아버지 덕분에 다시 태어나는걸요. 이것보다 감사한 희생이 어딨나요. 그런데 해주신 게 없다니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께 해드릴 차례인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편은 아버님과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어요. 이럴 땐 펑펑 울어도 되건만 부자가 똑같이 그렇게 소극적이네요. 그 후로도 우리 부부는 종종 아버님 댁에 찾아가 식사도 같이 하고 드라이브도 다니고 있어요. 아, 어머님이요? 어떻게든 아들 보험금을 뺏어쓰려고 혈안이 돼서 저희 회사로 찾아오길래 결혼식 축의금에 대한 절도죄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선 연락도 없네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저희 시어머니를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과 저 아버님께 잘하며 앞으로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